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계사 2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중학교 공통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틀어 학교 시험과 대학 수능, 그리고 입사 시험 등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학년과 수준에 따라 다소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학문에는 왕도가 없듯이 공부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어차피 배우고 익혀야 할 내용이라면 한꺼번에 모아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내용이 다소 어렵더라도 지금의 학습 내용을 꾸준히 따라온다면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공통이라고 하는 것은 초중고에 관계없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과목별로 나누기 전에 먼저 하는 것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하되 우선 병, 자, 병은 뭐냐? 십간입니다. 10가지가 있는데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고 자는 12지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지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양이고 이것이 음입니다. 이 천간과 지지를 합해서 간지라고 합니다. 지금 임진왜란에서 임은 십간이고 지는 12지입니다. 병 10간, 자 12지, 병 10간, 인 12지입니다. 외는 일본을 낮춰 부르는 말로 쓰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을 낮춰 부를 때 외놈이라고 하죠. 키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영양 상태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키가 한국 사람에 비해서 매우 작았습니다. 그래서 작을 외자를 씁니다. 주로 대마도를 근거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외를 씁니다. 그리고 호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북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럼 우선 역사에서 나오는 몇 가지 사건, 임, 병, 병 이것은 십간이죠. 그리고 진, 자, 인 이것은 십이지입니다. 역사에서 늘 나오기 때문에 이 십간 십이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한국 문화와도 관련이 있고요. 임진년 옛날엔 다 연도를 십간과 십이지로 표기했죠. 19세기까지 그랬습니다. 왜? 일본을 낮춰 부르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는 어지러울 란자인데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규모 집단 행동,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 이것이 란입니다. 그래서 외놈들이 일으킨 반란이다. 그래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역사에서는 10년간 전쟁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10년 전쟁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1592년에 선조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선조는 서자 출신입니다.
즉 왕과 왕비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은 군 또는 대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원래는 적자에게 왕위가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남자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그 후궁과에서 난 자식, 이것이 서자입니다. 서는 많다는 뜻이죠. 많을 서. 그래서 회사에서 잡다한 일을 하는 부서를 서무과라고 합니다. 보통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 사람들을 서인이라고 하죠. 후궁은 여럿이고 왕비는 하나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후궁에서 난 자식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들이 서자인데 원래 서자는 왕위로 승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조가 나이가 들고 그리고 국가가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광해를 세자로 삼아서 분조를 명령했습니다. 즉 선조는 평양을 거쳐서 의주로 가가지고 여차하면 중국으로 튀려고 그래서 도망가면서 그 광해에게 조정을 나누어라. 그래서 분조를 명령하고 각지의 이병을 이끌고 항전을 하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쟁을 책임지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광해는 그 이순신 장군, 김덕령 장군 상당히 많은 장수들이 있지만 나름대로 왕가에서는 나름대로 의병을 이끌고 항전한 공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조도 서자 출신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컴플렉스가 매우 심했어요. 그러면서 이때는 동인, 서인, 남인 해가지고 사색당파로 나뉘어가지고 이 양반들이 벼슬아치들이 당을 나누어서 서로 네가 옳으니 그러니 하면서 계속 싸움질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서자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 아들을 또 서자인 아들을 세자로 하기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광해에게 냉랭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보통 왕이 죽으면 조나 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무덤 비석에 새기는데 그래서 그것을 묘호라고 합니다. 묘는 무덤이죠. 비석에 새기는 이름이 묘호인데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왕들은 격을 하나 낮춥니다. 그래서 조나 종을 붙이지 않고 죽은 다음에 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군이 아니라 광해라고 영화 제목이 되어 있죠. 왜? 군이라고 붙이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역사는 강자의 기록입니다. 이 광해는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중립 외교를 추진하고 즉 그 당시 명과 청 사이에 힘겨루기가 있었는데 어느 한편을 들었다가 나중에 한쪽이 폭망하면 같이 폭망하는 거죠. 그래서 중립 외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내부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는데 쉽지 않죠. 왜? 기득권 세력인 벼슬아치들과 양반들이 있고 더군다나 사색 당파로 나뉘어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역정 모의를 하는 이런 일들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자기의 동생인 그 영창 대군을 죽이고
그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물론 친어머니는 아니죠. 그래서 윤리에 어그러지는 것을 폐륜이라고 합니다. 폐륜. 그런 사람을 폐륜아라고 하죠. 이 폐는 어그러진다는 뜻입니다. 윤리에 어그러지는.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 전쟁으로 무너진 궁궐을 다시 복원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죠?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명분으로 반정이 일어납니다. 반정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름을 세우기 위해서 반란을 한다, 반대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해가 옳지 않기 때문에 옳음을 세우기 위해서 기존의 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정이라고 합니다. 올바름에 반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올바름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인조가 왕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왕은, 이전의 왕은 대단히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광해가 죽고 나서 조나 종을 붙이지 않고 군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연산군, 광해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군은 원래 의미는 왕보다 하나 아래 등급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군을 붙였느냐? 왕과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적자한테 군을 붙이고, 대군이라고 했죠. 대군. 그리고 후궁에게서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에겐 군을 붙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에게는 대군, 서자에게는 군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군은 그 왕의 아들, 왕자란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왕보다 격이 낮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대군, 군과 이 군은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물론 한자는 같죠. 그래서 이제 인조 반정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인조는 광해군의 실질적으로 잘한 부분들은까지도 싸그리 다 폐륜과 폭정으로 매도한 것이죠. 그래서 광해군이라고 붙이는 것은 광해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그렇다고 조나 종을 붙일 수도 없으니까 영화 제목은 그냥 광해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광해가 폐위되고 나서 인조 때 병자년에 호란이 일어납니다. 호는 한반도 북쪽, 즉 만주 쪽을 가리키는 민족을 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으킨 난이기 때문에 호란이다. 1636년 인조 때입니다. 얘기한 것처럼 이 시기는 중국의 명나라와 그 다음 만주족, 원래는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후금 쪽의 유목민족을 전부 통일을 한 다음에 세운 나라가 청나라입니다. 이 청나라의 중심은 후금을 세웠던 그 만주족 중에서도 여진족이에요. 여진족. 그래서 명과 청의 교체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에서는 명나라를 공격해서 중국을 차지하고 싶은데 문제는 명을 공격하는 사이에 뒤에서 조선이 쳐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먼저 배후 뒷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조선을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 청나라 이전에 후금일 당시에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우리가 너네를 돕지 않았느냐,
지금 얘네들이 극성을 부리니까 우리를 도와라 그랬죠. 그래서 명나라의 압력과 또 사대주의를 신봉하는 벼슬아치들이 있죠. 이들의 압력 때문에 할 수 없이 명나라의 부대를 파병하는데 조총부대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그 총통을 개량을 했죠. 그래갖고 이 조총부대가 상당히 위력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옥립과 조총부대를 파병했는데 그때 강옥립에게 했던 이야기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명예 우리 백성들을 파병하긴 하지만 공을 세우려 하지 말아라. 부디 조선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광해입니다. 이 영화 광해를 보시면 거기 도승지로 허균이 나옵니다. 허균이 누구죠? 홍길동전을 쓴 사람이죠. 최초의 한글 소설. 왜? 이 핏줄 하나로 그 사람의 능력과 인간성, 성실성 전혀 무관하게 핏줄 하나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 그것이 봉건제도죠. 그러한 세상은 잘못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당함을 홍길동을 통해서 이 소설을 통해서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양반들은 다 한문으로 글을 썼는데 허균은 한글로 이 소설을 쓴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왜? 한글은 하루아침에 깨우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왜 전이냐? 고대 소설은 다 전기의 형태라고 그랬죠. 언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 전기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 소설은 전부 다 제목이 전입니다. 홍길동전. 그 다음 승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비서입니다. 근데 도가 뭐였죠? 도, 우두머리 도. 그래서 비서 중에 우두머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정부는, 행정부는 장관 라인이 있고 누가 우두머리예요? 국무총리가. 그 다음 비서 쪽이 있죠? 누가 우두머리예요? 비서실장이. 이 중에 도승지는 바로 이 비서실장입니다. 아까 광해는 폐위되었다고 했는데 폐는 없앤다는 뜻입니다. 폐지. 위는 왕위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는 것이 폐위입니다. 폐위. 그래서 청은 명을 공격하기 이전에 배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배는 자 위에 것은 북녘 북자죠. 북녘 북. 그런데 밑에 고기육이 들어가면 이건 등 배자입니다. 그러니까 등 뒤에 이게 배후입니다. 배후 세력. 뒤에서 조종하는 거 배후 조종. 그 다음 범람원이 있으면 후배습지. 이거는 고등학교 지리 시간에 배웁니다. 안전을 도모. 도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작전을 짜는 것. 이것이 도모하는 거예요. 모의하다. 모의하다.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주전론과 주화론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주는 중심주자지만 주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자. 이게 주전론이에요. 론은 주장이죠. 그리고 아니다. 우린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몰살한다. 그래서 평화를 체결하자. 이것이 주화론입니다. 그래서 주전론과 주화론이 대립했었는데 일단 왕은 원래는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왜? 강화도는 섬이잖아요. 유목민족은 물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청나라가 이미 강화도로 가는 길을 끊어버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까운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나중에 강화도에는 그 왕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대군이죠. 복림대군을 강화도로 나중에 보내긴 합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 갇혀 있지만 이 강화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는 청나라 군대 12만 명과 대립하다는 뜻이죠. 남한산성에 13,000명밖에 없었죠. 그래갖고 이제 이 12만 명이 남한산성을 똘똘 포위했어요.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기회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청은 이 군사력을 가지고 전국에서 뒤늦게 조직돼서 올라오는 관군과 근왕병, 근왕은 왕을 지키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 근위병이 있죠. 근왕이라는 건 왕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근위병은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관군과 근왕병을 차단해 버립니다. 막아버려요. 그렇게 할 수 없이 나중에는 인조가 항복을 하는데 어디서 항복하느냐? 삼전도에서 항복합니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 쓰이면 건너다란 뜻이지만 명사로 쓰이면 나루란 뜻입니다. 강나루. 그럼 이 삼전도가 어디냐? 지금의 석촌호수 부근이에요. 지금 이게 옛날에 찍은 사진인데 이 뒤에 물 흐르는 게 보입니까? 이게 한강입니다. 한강은 보통 때는 가운데로 물이 흐르지만 홍수가 나면 사방으로 물이 넘쳐서 이 뚝을 넘어서까지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 뚝 너머에 이 땅을 물에 잠기는 땅을 범람원이라고 합니다. 물이 범람하죠. 원은 평평한, 평원이란 뜻입니다. 평평한 땅. 그러니까 홍수 때는 이 한강의 폭이 엄청 더 넓어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였어요? 옛날에 나루였죠, 나루. 이게 삼전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강을 치수를 하기 위해서 한강에다 양쪽으로 뚝을 쌓았죠. 그래서 물이 넘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여기가 땅이 된 거예요. 원래 지금의 석촌호수는 바로 한강에 있던 것인데 이렇게 뚝으로 막히니까 그것이 호수가 됐는데 그것이 석촌호수입니다. 석촌호수가 어디 있죠? 롯데월드 뒤쪽에 있죠. 어쨌든 옛날 이름이 삼전도인데 거기다 비석을 세웠어요. 자, 비석은 뭐로 만듭니까? 돌로 만들죠. 그래서 돌석이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삼전도비입니다. 인조가 여기에 나가서 3번 절을 하고 9번 머리를 땅에 부딪히는 절을 하면서 항복을 했죠. 그러면서 대청 황제 공덕비, 청나라 황제의 공덕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죠. 이것을 우리는 지금 삼전도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병자호란이 끝나는데 이때 이제 그 청나라는 복림대군과 그 또 하나의 왕자를 청나라로 끌고 가서 인질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복림대군이 나중에 효종이 되는데 왕이 되는데 이 복림대군은 청나라에서 그 청나라로 들어온 유럽의 신진 문물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부국 강병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개혁을 하면서 정치를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항상 개혁 군주들은 일찍 죽어요. 그래서 효종이 붕어합니다. 임금이 죽었을 때 이 어는 임금 어쩌죠? 붕은 큰 산이 무너질 때 붕이라고 합니다.
건물이 붕괴되었다. 왕이 죽었을 때 붕어라고 합니다. 물고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북쪽을 치자. 이 북쪽이 어디입니까? 청나라죠. 벌은 정벌이란 뜻입니다. 북벌. 주장을 했었지만 결국 효종의 죽음으로써 이것은 끝나게 됩니다. 자, 십간에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10개입니다. 12지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자호란과 병인양요 같은 병이죠? 요건 몇 개라고 그랬어요? 10개. 따라서 병자호란과 병인, 병자와 병인은 10단위로 끊어지겠죠? 10간이니까. 그래서 병자가 36년이고 이 병인은 66년인 겁니다. 한국사를 할 때 그 19세기까지는 늘 연도를 따질 때 10간 12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10간과 12지의 순서를 기억하고 따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병자호란에서 호는 북방이란 뜻이죠. 북방의 오랑캐, 호자인데. 그래서 거기서 들어온 게 뭐냐. 우선 호떡이 있죠. 뭐 지금에 와서는 안에다 설탕을 넣고 이렇게 기름에다 굽지만 이게 북쪽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이 호떡입니다. 떡은 순우리 말이죠. 그리고 이제 호박이 있는데 이 호박은 박은 원래 우리나라 박은 둥글죠.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 둥글어요. 그런데 중국 쪽 만주 쪽에서 넘어온 그 호박은 모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것을 호박이라고 하죠. 길쭉한 거.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둥근 호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또는 조그맣고 단호박이 있죠. 하지만 호박이라고 하면 보통 이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게 할로윈 데이 때 이 할로윈 데이는 그 기독교가 생기기 이전에 그 켈트족의 풍습이라고 그래요. 이날이 되면 죽은 영혼이 출몰한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무서운 형상을 한 보통 호박으로 만들죠. 이런 호박, 둥근 호박으로 이렇게 안에다 불을 켜놓고 그래서 귀신이 놀라서 도망가게 만들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축제처럼 즐기는 것이 할로윈 대위죠. 그래서 이날 보면 꼬마애들이 그 마귀의 복장을 하고서 그 이웃집 문을 초인종을 띵동하고 누른 다음에 그 어른이 나타나면 트릭과 트리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릭은 장난치다 이런 뜻이 있고 그래서 트릭을 부린다라고 하죠. 장난치다. 트리트는 대접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사탕을. 그러니까 트릭과 트리트 하면 사탕을 줄래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말썽을 피울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축제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등을 켜는 이유는 귀신이 무서워서 놀라 도망가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호박의 또 다른 뜻은 이것도 호박입니다. 한국의 단어에는 동음이의 어가 굉장히 많다 그랬죠. 이 호박이 있어요. 이건 둘 다 왼쪽에 구수록이 들어갔습니다. 구수록, 즉 보물이죠. 이런 게 호박이죠. 소나무의 진, 송진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나무의 진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것이
호박입니다. 어떤 때는 이 안에 송진에 의해 갇혀버린, 송진이 굉장히 끈적거리잖아요. 그래서 송진에 달라붙은 그 작은 곤충이 아예 호박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화석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호주머니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호주머니의 뜻이 뭐예요? 호주머니는 오랑캐 옷에 붙은 주머니예요. 그래서 호주머니죠. 한복에는 이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호주머니 아니에요. 오스트레일리안 머니가 아닙니다. 호주머니예요. 자, 몇 가지 이제 한복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소매라고 합니다. 끝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불이라고 합니다. 톡 튀어나온 것은 불이, 뭉툭한 것은 아가리죠. 아가리. 그래서 이제 아이가 화가 났을 때 주둥아리, 불이, 주둥아리 닥쳐 또는 아가리 닥쳐 할 때 이 튀어나온 것들은 불이 주둥아리고 뭉툭한 것은 아가리입니다. 동물의 경우죠. 사람은 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소매뿔이다. 그리고 요게 고름이죠. 고름. 그리고 이것이 깃입니다. 깃. 그리고 여기다 하얀 종이를 빳빳하게 풀 매겨가지고 다는 건데, 원래는 그것이 동정이죠. 원래는 종이에 풀을 묻혀갖고 빳빳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 그것이 동정이었어요. 요게 동정입니다. 요 하얀 부분. 그리고 요 빨간 부분, 요것이 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한복에는 호주머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엽전이라든가 귀중한 문서 이런 것들은 어디다 넣어갖고 다녔어요? 소매에다가, 여기에다 넣어갖고 다녔습니다. 여긴 넓고 여긴 좁잖아요. 그러니까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소매에 보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소매치기가 생기죠. 왜? 보통 여기에 귀중품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여기를 툭 쳐요. 그럼 동전이나 엽전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떨어지겠죠. 그거를 훔쳐가기 때문에 소매를 쳐서 떨어뜨린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소매치기라고 하는 겁니다. 소매치기. 그 다음 북방에서 내려온 풍습 중에 하나가 연지곤지가 있죠. 자, 이건 통영 오광대입니다. 통영은 그 통영이라는 건 원래 뭐냐면 삼도로 가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입니다. 삼도 수군 통제영을 줄여서 통영이라고 하는 거죠. 통제영. 그 삼도 수군 통제영이 어디에 있냐? 지금의 통영에 있는 거죠. 그 수군 통제영의 본영, 일본에서는 이 본영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본영은 해군 본부입니다. 처음에 우리나라는 그 본영이 한산도에 있었어요. 섬에 있다가 육지 쪽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 통영이라고 불렀는데 촌스럽다 그래갖고 충무공 이순신의 호를 따서 충무라고 불렀다가 다시 지금은 통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오광대, 이 오광대는 다섯 마당이기 때문에 오광대라고 부르는데, 광대라는 건 연희패, 요즘으로 치면 노래 부르고 춤추는 사람들이 광대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탤런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굿이 다섯 마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광대라고도 하는데, 또는 오행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가운데는 황, 청, 적, 백, 흑, 이렇게 오방색을 입고서 춤을 추기 때문에 오마당,
오광대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각시죠. 노란 저고리에 빨간 치마, 젊은 여자를 의미해요.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찍었죠? 뭘 찍었습니까? 붉은색을. 이걸 연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곤지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이마와 두 뺨에 찍은 이것을 곤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지라고 하는 것은 염료구, 염료, 화장품이죠. 그리고 찍혀있는 이 모습을 곤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지곤지 이런 말을 써요. 임진왜란 다음에 큰 사건이 병자호란, 그 다음이 병인양요입니다. 갑을병정, 자축인묘인, 양은 서양이죠. 요는 소요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분란을 일으킨다. 소요사건 이렇게 얘기하죠. 1866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1871년에 신민년에 또 양요가 일어나요. 그럼 병인양요는 뭐냐? 우선 그 전에 이 1864년에 병인양요와 관계없이 1864년에 대원군이 등장합니다. 이 군은 왕의 아들들, 적자서자 관계없이 왕의 아들들이 군이죠. 적자일 경우에는 대군, 서자일 경우에는 그냥 군이라고 부르는데 이 왕의 아버지도 왕보다는 학렬이 아래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군을 붙였습니다. 보통은 이미 왕이 올랐으면 아버지는 죽었겠죠. 하지만 기존의 왕이 그 대가 끊어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아버지가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대원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들 고종이 12살에 즉위합니다. 왕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대원군이 섭정을 합니다. 섭은 당길 섭자예요. 왼쪽에 손이 들어갔죠? 손으로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당겨서 취하는 것. 그래서 음식물 섭취. 그 다음에 섭생을 잘해야 된다. 섭생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섭생입니다. 그 다음에 적군을 포섭하였다. 당겨드렸다는 거죠. 그래갖고 섭정을 하면서 그 정조가 죽은 다음에 외척들이 엄청나게 세도 정치를 해야 됩니다. 왕비의 동생이 장관을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자 쪽의 핏줄을 척이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바깥쪽이기 때문에 외가 되는 겁니다. 외척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벼슬 하면 척신이라고 얘기하죠. 척신. 그래서 외척을 타파하는 등 개혁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늘 개혁을 하려고 하면 기득권층이 저항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서양의 선박들이 빈번히 해변가에 출몰해요. 해요. 그러면서 중국의 경우는 영국과 프랑스가 베이징을 북경을 점령하죠. 그것이 아편전쟁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부동항, 동은 얼동자입니다. 얼지 않는 항구를 얻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남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편전쟁 같은 경우는 서양의 기독교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개혁을 시도하니까 반대 세력들이 너 한편 아니냐? 그래서 할 수 없이 대원군은 1866년에 천주교 박해령을 내립니다. 전부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신자 8천여 명과 프랑스 신부 9명까지 처형을 해요. 한양의 경우에는 주로 여기에서 처형했습니다. 높은 좀 절벽이 있죠? 이 밑에가 이게 한강이고 이게 한강입니다.
한강의 모래사장이에요. 여기서 처형을 했습니다. 절은 자를 절자죠. 두는 머리두 자예요. 그래서 목을 잘라서 버린 약간의 동산이죠. 그래서 여기에 붙여진 이름이 절두산입니다. 지금 이게 어디에 있어요? 양화에 있죠. 서울 양화. 처형장이에요. 그때 이제 대원군이 이런 짓들을 프랑스 군대가 했기 때문에 서학, 자, 동쪽의 학문 동학, 유럽 쪽은 서학. 이 서학의 중심이 과학 문명도 있지만 기독교가 중심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서학인, 서학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학인의 피로 씻음이 마땅하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처형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나라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것이 쇄국 정책이에요. 쇄국 정책. 쇄는 쇠사슬이라는 뜻도 있지만 자물쇠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족쇄를 채우다. 발에 채우는 자물쇠가 족쇄죠. 꼼짝 못하게. 그 다음에 연쇄살인. 자, 연쇄, 쇠사슬이 이어져 있어요. 뭡니까 이게? 체인이죠, 체인. 체인처럼 이어서 이게 연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물쇠로 잠그는 걸 폐쇄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 출입금지 딱지를 붙이고 봉투 닫는 거잖아요. 딱지를 붙이고 잠그는 것이 봉쇄입니다. 해협을 봉쇄하다. 그래서 쇄국 양이를 내세웠습니다. 나라문을 걸어 잠그고 양은 물리칠 양자예요. 이는 오랑캐 이자죠.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동쪽 오랑캐라고 해서 동이라고 했는데 이 이자는 큰 대자에 활궁이 들어갔습니다. 이 고구려족은 큰 활을 사용했어요. 오랑캐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뜻을 새기지만 원래는 각 민족의 특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문을 걸어 잠그고 서양 오랑캐를 물리친다. 이게 쇄국양이에요. 그러면서 외적을 일본 외놈을 물리치자는 것이 척외입니다. 그러면서 척화비를 세웠어요. 1871년에. 물론 이때 왕은 고종이었습니다. 그때 세운 게 뭐냐? 양이 침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니 비주전, 싸우지 않으면 즉 화평을 주장하는 것이다. 화평을 주장하는 것은 매국,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는 노예, 인간보다 못한 쓰레기를 매국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병인년에 대원군이 이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신민년에 고종이 세웠다 이런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정변이라는 것은 정치가 변하는 것이죠. 즉 반란, 혁명, 쿠데타 등으로 비합법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수단으로 생긴 정치상의 큰 변동. 그래서 정변이라고 합니다. 정변. 그리고 1894년에 갑오 동학 농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일본군과 청나라가 아산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벌이죠. 남의 나라 땅에서 두 군데가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때 생긴 말이 아산이 깨지나 평택이 깨지나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고 거기서 일본이 승리하죠. 그러면서 일본은 대만을 식민지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군이 무력을 근거로 조선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입니다.
이때 이제 갑오 동학농민 전쟁 당시에 동학군은 척양척외를 내세웠죠. 그런데 보세요. 갑신정변, 갑오동학, 십간, 갑자가 같다는 얘기는 두 연도의 차이는 10년 단위예요. 그래서 갑신이 84년인데 갑오는 94년이죠. 십간은 10년 단위고 12지는 12년 단위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십간은 양인데 양을 대표하는 게 하늘이죠. 그래서 천간이라고도 합니다. 12지는 음인데 음을 대표하는 게 땅이죠. 그래서 지지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간지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지지와 이 지지는 다릅니다. 순우리말의 지지는 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뭔가 더러운 걸 만지려고 할 때 아이고 지지야 만지지 마 그러죠. 지지, 똥입니다. 귀에 생기는 똥이 귀지죠. 그 다음 이 줄여서 간지라고 하는데 이 간지와 일본어 간지는 구분해야 됩니다. 이건 느낄 감자예요. 느낌 있네 이런 뜻이겠죠. 카타카나로는 히라카나로는 이렇게 쓰는데 히라카나로는 간지라고 쓰는데 감각, 인상, 느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간지난다라고 하는 건 느낌 있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간지는 동아시아 역법에 사용됩니다. 력인데 두음법칙에 의해서 역이 된 거예요. 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시간을 따지는 거죠. 그럼 해를 기준으로 시간을 따지는 게 뭡니까? 해는 양이죠. 그래서 양력. 달을 기준으로 달은 음이죠. 그래서 음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양력, 음력. 물론 당연히 19세기까지는 연도를 따질 때 다 간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지를 꼭 알아야 돼요. 순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한국에서는 이것이 생활문화 깊이 침투해 가지고 시간을 따질 때 그리고 사주를 볼 때, 궁합을 볼 때 이런 생활문화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선 12지부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유, 술, 해. 여러분 띠 얘기하죠? 자, 자가 뭡니까? 쥐, 축, 소띠, 인, 범, 호랑이, 묘, 토끼, 진, 용, 사, 뱀, 오, 말. 이 오는 양 중에서도 가장 양이 강한 겁니다. 이 오는 기억해야 돼요. 자,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 가장 양이 강한 것, 음이 강한 것. 말이 가장 양이 가장 강합니다. 미는 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염소예요. 염소를 산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띠라고 하죠. 신은 원숭이입니다. 잔나비라고도 해요. 잔나비띠. 그 다음 닭 유자죠. 술, 개입니다. 해, 돼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띠와 연관되는 것이 12지다라는 하는 점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십간 12지와 오행을 합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진, 병자, 병인, 그리고 외의 뜻, 호의 뜻, 양의 뜻과 함께 십간 12지 중에 12지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음양 오행과 십간 12지, 간지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